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보는 세계로 좀 돌아왔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이탈리아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기로 했는데 이탈리아 어떻습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이제 그 연정 붕괴됐다. 네. 이 소식이 이제 들렸었죠. 그래가지고 연정이 붕괴됐다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이탈리아가 내각제 국가니까 네. 이제 한 당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정치 집단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든 그 뭐 혼자 못하니까 어떤 연정 체제가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뭐 그런 그 다른 많은 그 국가들처럼 독일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한 당이 집권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함께 같이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고 연정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탈리아 정치 체제가 좀 이렇게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불안정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고 근데 왜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정치 이야기를 네.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하면 사실은 네. 제 최고의 여행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우 여행지로 좋죠. 그렇죠. 네. 너무 아름다운 것도 많고 일단 네. 음식도 맛있고. 제가 이탈리아 음식이 네. 외국 음식 중에서는 제일 잘 맞죠, 우리가. 네. 잘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중국 음식도 좋아하고, 네. 근데 중국 음식이 우리가 먹는 중국 음식하고 중국에선 중국 음식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외국 음식 중에서는 저는 이탈리아 음식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언제 피자 한 판 두고 먹어요. 얘기할까요? 보시는- 먹방과 함께. 먹방과 그렇죠. 요즘에 함께. 먹방과 함께하는 시사 이야기 그러면 많이 하니까.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럴까? 피자 가게에서. 뭐 어디든. 저희 좀 구독자 수 좀 늘려주세요, 여러분. 네. 근데 진짜 안 그래도 그 네.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늘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은 선생님이 부지런히 좀 나가셔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아예 제 명함을 네. 인문결 연구소 하지 말고 인문결 TV 이렇게 할까요? 좋다. 명함 돌리실 일이 계속, 많으시면. 그렇게. 네.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방송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8월 23일에 금요일에 예. 뉴스공장 김호중 공장장이 지각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네. 그 전 시간 지금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33분 정도 네. 특근을 더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실시간 검색 막 올라가시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문자에 애나님 아시는 거죠. 애나님 불러주셔가지고 네. 눈물 날 뻔했잖아요. 네.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적진에 혼자 뛰어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야 나 알아요. 막 이렇게 그렇죠. 아군이 손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얼마나 느낌이어서 위안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척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보는 세계 이탈리아 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탈리아의 정치 체제 네. 잘 몰라요. 네. 무솔리니 이후에 어떻게 무솔리니 돌아가고 있는지 잘 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치 체제를 하면 네. 크게 이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이 완전 대통령제 네. 대표적인 그 미국이 이제 대표적이죠. 대통령제 하면 이제 미국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조금 이렇게 더 집어넣은, 그러니까는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프랑스식 이제 정치 체제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의 대표 나라를 하나 꼽으라면은 이제 영국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영국에서 어쨌든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 형태가 명예혁명을 나왔으니까. 통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제가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영국은 총리라는 그 직위가 그 나라의 정치를 책임을 지는 정책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고 총리 위에 이 형태가 이제
국왕이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라고 불리든 간에 상징적인 네. 그 국가의 어떤 그 수반이지 어떤 정치적인 실권은 없는 그런 이제 국가잖아요. 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모든 그러니까는 국가의 수반이 정부의 수반을 겸하는 그러면서 모든 이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원 내각제에서 장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사실은 없죠. 유사한 그 자리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무장관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장관, 그러니까 미니스터가 아니고 시크레터리라고 그렇죠, 하죠. 시크레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크레터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다른데 그 중간 형태를 하나 짚으라면은 이제 프랑스가 되는 것이죠. 네.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제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지만 예. 대통령의 권력이 어느 정도는 총리에게도 좀 나눠져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그렇죠 국민이 뽑고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네. 총선이 있고 예. 우리나라가 딱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는데 네. 총선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쪽으로 정치적인 세력이 많이 모아지는 그러니까는 프랑스의 경우는 그 총리는 그 다수당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권력이 같은 당이 아니고 좀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는 A 당이 그러니까 A 당에서 마크롱을 합격을 시켰지만 당선을 시켰지만 총리는 다른 B라는 정당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흔히 이제 동거 정부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는 총리에게도 상당한 실권이 주어지는. 네.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주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방, 외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권력이 집중이 되고 내치의 상당 부분은 이제 총리가 소위 그래서 우리가 책임 총리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프랑스라는 나라고. 프랑스 지금 현재 총리 누구예요? 프랑스 총리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당인데 네. 에드와르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총리에 있죠. 네. 그러니까는 같은 당에서 대통령 총리 나오면 아무래도 총리가 대통령 말을 듣죠. 편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당에서 나오면은 이제 삐걱삐걱 계속되는 프랑스 제5공화국 들어서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과거에 미테랑 대통령과 시락 총리 그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락 대통령과 조스팽 총리 이렇게 2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그 불협화음이 나죠. 근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또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프랑스의 정치 제도를 우리가 이제 많이 빌려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프랑스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좀 다른 게 우린 총리를 스스로 임명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왜 비슷하냐면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다수당 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하고 다른 당에서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자기가 싫어도 다수당이 자기하고 같은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좀 유사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프랑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프랑스는 대신에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A라는 정당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의 다수당이 B당이에요. 그러면 B당에서 어떤 한 인물을 내가 총리를 시키기 싫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A당 출신 누구를 하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거부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B당에서 미는 이 사람을 총리로 지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제 국회에서 승인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동거 정부라는 건데 정 대통령이 정말 싫어 너무. B가 싫어. 이렇게는 난 못하겠어.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래 대통령 네가 맞아.
그냥 좀 없애버려. 그러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A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A당을 다수당을 만들어서 내가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프랑스식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그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고 의회에도 권한을 주어서 네. 서로 견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삐걱거리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같이 밀어주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엇나갈 수도 있고. 네. 근데 대통령이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다 싶으면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실제 거죠. 그런 사례도 있나요? 그럼요. 국회를 해산시켜 가지고 근데 했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비당이 정말 꼴보기 싫어. 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해 가지고 네. A당이 다수당이 되게 그 목적으로 해산시켰는데 오히려 더 실패를 해. 비당이 더 커져.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 여론을 잘 봐야 돼요. 괜히 뻘짓했다가는 더 망하는 경우가 시락 대통령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 눈빛 지금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네. 너무 의회 해상권을 너무 의외에. 그러니까 의회 해상권을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식의 생기면 정치 어떨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지금 현행 제도가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그 헌법 개정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육공화국 헌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부터 사실은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이 주지 않는 쪽으로 이제 여야 절충하에 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합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다른 당일 경우에 국민이 보기에 아니야 대통령 너네 당에서 해라고 그런 목소리가 높다 싶으면은 해산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당선됐죠. 네. 그때가 이제 IMF 직후에 네.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라. 예. 50년 만에 정권 교체다 네네. 해가지고 지지도가 높았어요. 그러면은 의회 권력까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 국민회의였잖아요. 예. 새정치 국민회의에다가 더 이제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었던 분위기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의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을 실시해가지고 새 판을 짜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 해상권이 없죠. 예. 그러니까는 그 당시 김종필 총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반대 야당에서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편법으로 의회 국회의원 빼가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국회 해산권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원래는 그 프랑스식의 그런 그 제도를 하려면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맞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국민들이 선출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의사가 다시금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완전히 대통령의 막 그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하면 못하는 그렇죠. 이런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세 총리라고 아까 제가 그러니까는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네. 특히 내치, 경제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호간에 이제 그런 그 권력 분산 그리고 또 견제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으니까 약간 한동안 그러니까 정당 해산에 대한 이야기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의회 해산권이 프랑스에선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프랑스식이고 네. 대통령제. 네. 완전 대통령제 미국 그다음에 네. 이제 의회 내각제 네. 그 중간에 영국 그다음에 그 네. 중간에 프랑스식의 대통령과 총리제.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네, 이렇게 네, 있는 네.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들이 네. 오늘 이탈리아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영국식에 가까운 것이죠. 의원 내각제니까. 다만 그 영국에는 이제 그 왕이 있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탈리아는 왕이 있지는 않고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선출이 되는데 국민 직선제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그리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국정이 너무 혼란할 때 예. 대통령이 이제 중심을 잡아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네. 권한은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다른 이제 정치적인 어떤 권한 이런 거는 뭐 별로 없는 그래서 직선제가 아니고 그 간선제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뽑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뽑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이제 큰 실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뽑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의회를 구성하잖아요. 네. 거기서 상원, 하원, 양원제로 양원제, 단원제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전 세계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네. 양원제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네. 이탈리아도 그렇고 대부분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네. 단원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아하. 그리고 중국도 단원제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좀 어쨌든 뭐 좀 일당 다르니까 국제니까. 예, 네. 거긴 놔두고 네. 굳이 따지자면 중국에서도 이제 양원제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상원에 해당하는 게 별로 실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오히려 이제 맞는 것이고 그건 네. 너무 이제 끼워 맞추는 그렇게. 네. 그래서 단원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몇 안 된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잠깐 양원제를 하긴 했었죠. 민의원, 참의원,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일 때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잠시 양원제를 채택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그 양원제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상원, 하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불렀었고, 일본도 이제 근데 중의원, 참의원, 네, 중의원, 참의원 예, 이렇게 하고 참의원을 과거에 귀족원 이렇게 뭐 불렀었던 때도 있었고, 미국은 이제 상원, 하원, 그 프랑스도 물론 한국말로 우리가 상원, 하원 하지 이제 영어로는 그렇죠. 시네이트하고 예. 이제 이렇게 다르죠. 네. 프랑스도 이제 달리 부르고 다 그렇게 달리 부르는데 원래 이제 상원의 그 역할은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귀족원 이렇게 부르는 일본이 과거에 그렇게 불렀었는데 네. 출발이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원래는 과거에는 정치를 귀족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그러면 일반 서민들도 정치 참여를 하자라는 의미로 끌어들인 것이 그게 이제 하원이 네. 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는 상원이 숫자가 더 적고 네. 하원이 많죠. 네. 그래서 하원이 이제 서민 중에서 뽑혔으니까 민생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생과 그렇죠. 관련 있는 것들을 많잖아요. 하원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상원은 중심을 잡아주고 대체적으로는 이런 역할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됐었죠.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상원의 다른 역할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특히 연방제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은 미국 국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 네. 그러면은 뭐 어느 주건 상관없이 어떤 미국 국민은 미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거 말고 지방 정부라는 어떤 그런 지방 정부로서의 자격, 네. 네. 그것을 또 이제 보장을 해줘야 지방 정부로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권한이라든가 이런 네. 걸 챙길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지방 정부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상원이기도 해요. 상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그런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하원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은 인구가 많은 주는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인구가 적은 주는 적게 나오고 근데 상원 같은 경우 인구가 많건 적건 그냥 한 주에서 2명씩 네. 이렇게 해가지고 50개 주니까 예. 상원 의원이 100명? 100명 딱 그래서
그 주 정부를 대표하는 이게 이제 저 상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방 정부의 대표가 모여서 연방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 개념, 그게 상원. 그다음에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정말 그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한다. 이게 이제 하원. 네. 이런 것이 이제 양원제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니까는 옛날에 원로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 네. 무슨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는 좀 그런 현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 국정을 잡아달라. 네. 이게 상원의 취지였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주로 연방제 같은 경우에 그 주 정부들을 좀 대표를 해달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주지사와 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주 정부를 대표할 수 그렇죠. 있는 세력으로서 그렇죠. 예, 상원 의원이 존재하는 거고요. 주지사는 이제 주를 이제 행정적으로 예, 다스리는 거고 예. 이제 그걸 대표해서 이제 연방 정부로 와서 정치를 하는 것이 이제 상원 의원들이죠. 그게 보통 상원 하원의 역할인데 네. 이탈리아는 참 신기해요. 이탈리아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라는 것이 왜 있지 싶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이탈리아의 양원제인데 네. 왜 무슨 얘기냐면은 상원이나 하원이나 역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냥 하원 2개 이렇게 있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정치 형태가 발달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네. 이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르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 양원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양원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권력 집단에서 네. 상호간에 이제 견제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로서 양원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굳이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그 상호간의 견제나 보완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올리면 상원에서는 거부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예. 상원에서 만들어서 또 해도 하원에서 거부하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하나 할래도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탈리아 정치의 네. 어떤 그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한 차례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정치 제도를 고치려고 시도를 했었죠. 네. 근데 실패했어요. 국민들이 그걸 또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완전 양원제 그러니까 상원이나 하원이나 똑같은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탈리아의 그 상하원제라는 것이죠. 이탈리아가 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래도 제도 개혁을 꽤 하긴 했었지만 국민들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런 상황으로 갔었는데 네. 최근에 연정이 붕괴가 된 건 네. 정당들 간의 연정 자체가 네. 한쪽은 극우 정당이었고 또 한쪽도 뭐 그다지 그렇게 포퓰리스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탐탁지 않은 정당이 그래도 어쨌든 같이 연정을 꽤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붕괴가 됐다는 게 최근에 이슈가 네. 되고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붕괴가 될 네.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연정을 하고 있었던 두 정당이 네. 그 북부 동맹이라고 하는 정당. 북부 동맹. 네. 그리고 줄여서 이제 동맹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북부란 말을 떼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은 북부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북부 동맹인데 이게 점점 중앙 정치에서 힘이 점점 커지니까 네. 북부를 떼고 굳이 싶.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동맹이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하기도 예. 해요. 리그.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이 사람들은 북쪽 출신이죠. 네. 그 다음에 남쪽 출신, 그러니까 남쪽에서 세력이 더 큰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성 운동이라고 하는 오성이 5개의 별 네. 오성 운동이다. 네. 이제 그 정당이 이 북부 동맹하고 같이 연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왜 연정이 이제 깨질 수밖에 없었냐면은 네. 북부 동맹은 북쪽이라 그랬잖아요. 네. 오성 운동은 남쪽인데 네. 출신 배경부터가 다르고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탈리아가 북쪽과 남쪽의 경제 수준 차이가 너무 커요. 엄청나다죠. 그쵸. 그러니까 뭐 밀라노를 중심으로 북부는 엄청나게 잘 살고 네, 있고. 맞아요. 네. 남부는 많이 못 살고. 관광 자원은 좋긴 한데. 그렇죠. 네. 사실 경치야. 그럼요. 아유. 남쪽이. 네. 근데 경치는 좋은데 또 마피아도 또 많은.
그래서 하여간 그 이탈리아는 네. 마피아가 정말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 마피아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현재까지도 실제로도. 그 곳곳에 이렇게 마피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는 그 북부 동맹은 북쪽에 저 권익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오성 운동은 남쪽이에요. 네. 차이가 뭐냐면은 그 오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생활 밀착형 좋게 표현을 해볼게요.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정치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네. 이런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국민들에게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정책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좋잖아요. 듣기 참 좋은데요. 네. 근데 그것뿐이에요. 요 관련 이야기를 이제 제가 오늘 더 이야기를 네.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자면은 인터넷 무료 운동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재정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뭐 그 이야기까지 끝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면 몰라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해줄 거야 말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그런 거 얘기하면 좋잖아요. 환경 보호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성운동 정당을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포퓰리즘 관련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이탈리아를 얘기를 하면은 포퓰리즘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가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자. 그래서 수동적 의미에서의 권리. 네.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은 당연히 저 평등의 권리가 있잖아요.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때, 네. 교육도 받을 권리가 네.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똑같이 적당한 수준의 이제 그 돈만 내면은 그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는 이런 거. 이걸 뭐 시험 보고 따야 되는 그 자격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날에 태어났으면 누구나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챙겨야 할 권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수동적 의미에서의 권리라고 네.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그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동적 의미에서 권리만 가지고는 사실 작동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말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 네네. 그러니까는 주인으로서의 권리.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비유를 가끔 그거 하잖아요. 저 가게에서 손님 입장으로 들어갔으면은 손님 입장에서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 에어컨 좀 켜주세요. 권리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 서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네, 자리를 그렇죠. 달라고 할 권리. 네. 그다음에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가게를 에어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뭐 이게 간섭할 그 경영을 간섭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네. 안 들면 그러면 여기는 나랑 안 맞네. 그러고 나가면 되니까. 안 오면 되는 네, 것이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수동적인 권리인 것이죠. 나랑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 그런데 가게 주인이라면 그렇게 끝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될 깊이 관여해서 행사해야 될 그 권리가 이제 주권이라는 것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동적 의미에서의 권리 찾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네. 내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여라는 거. 참여 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에 근접한 것이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하면은 그나마 뭐 간접 민주주의를 그래서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국민들 그게 이제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차이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포퓰리스트적 어떤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그건 난 모르겠고
수동적 권리만 그냥 내가 찾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권리 찾기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적인 권리라 함은 내가 주권의식을 갖고 내가 주인이어서 이거 좀 챙겨봐야겠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챙길 만한 권리는 나한테 충분히 있으니 나 이거 좀 챙길 거야 라고 그렇죠.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적인 권리라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탄핵 정국을 이끌었던 국민이 이끌었잖아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 난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럴 수도. 근데 이제 좀 막연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까 오성 운동 같은 경우 네. 이게 딱 포퓰리즘이 딱 그거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뭘 해줄게, 뭐 줄게 그러면 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 좋네. 그럼 이제 권리를 찾으려고 하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재원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면 그건 난 모르겠고 몰라 그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는 뭘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이 오성운동이라는 네. 정당에 어떠한 여러 가지 또 권한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문제가 돼서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아예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은 오성 운동을 지지를 한다. 네. 그러면은 왜 지지를 하냐면 나한테 뭘 많이 준다니까. 네. 그러니까 수동적 의미에서의 이제 권리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본다든가, 어떻게 이게 정말로 작동을 할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본다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수동적 권리와 주권과의 차이 이것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사이에서의 설명이 이제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매개가 되는 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뭐 그게 수동적이든 아니면 어떤 주권으로서의 권리든 내 권리 찾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대리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뭐 오성운동이 됐던 뭐 북부동맹이 됐던 어떠한 정당일 텐데 그러면 오성운동이라는 정당이 제대로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북부동맹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이탈리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북부동맹이 보통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오성운동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지도를 그렇게 놓고 보면은 반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북쪽은 죄다 녹색이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물든 장화와 노란색으로 물든 장화겠네요. 장화를 딱 이제 신는데 위는 초록색이야. 그렇죠. 아래는 노란색이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딱 갈라져 버려요. 이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이탈리아의 이 서북쪽으로가 이제 경계선 넘어서면 프랑스죠.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그 나폴레옹이 넘었다는 알프스가 이제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왜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말 타고 이렇게 알프스 넘어가는 그림. 이렇게 들고 있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순간 포착. 멋은 있는데 그림인데 순간. 근데 어릴 땐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굳이 왜 산을 넘어가지?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알프스가 그 굉장히 그 이동이 많은 그런 그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쪽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역습이다. 그러니까는 허를 찌른 것이다.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가는. 근데 사실상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알프스를 통한 교류는 굉장히 그 전부터 많이 있었대요. 철학자들도 보면 뭐 수틀리면 알프스 넘어서 도망가고 그런 거 보면. 네. 그렇죠. 근데 그 알프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제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프랑스 제2의 도시가 있죠. 리옹. 리옹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북쪽의 토리노하고 그 둘을 연결하는 긴 도로. 그래서 그 프랑스의 리옹하고 토리노 사이에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그 사업이 어마어마한 대형 국책 사업이었죠. 그렇게 되면 원래는 7시간 걸리던 그 거리가 4시간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좋은 거죠. 다만 환경 오염
산 파괴. 산 파괴 그게 네.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찬반이 있는 네네. 그런 건데 네. 이게 총 길이가 이제 270km고 허허. 근데 그 중에 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로 그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 네. 알프스 산맥의 터널을 57km 미터의 터널을 뚫어야 되는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돈도 물론 많이 들지만 네네. 환경 파괴에 대한 그런 비판이 많이 있죠. 자,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이 이탈리아가 양원제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시간이 좀 돼서 네. 다음 시간에 이번에 이탈리아 연정 붕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